계란과 설탕을 넣었을 때 150도에서 300도씨까지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할 때 보면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기는 해요. 고사리나 강낭콩은 생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이 조합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거 있을까요? 특히나 커피를 마실 때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구조대원으로 아이오와 주립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학 박사를 거쳐서 대한영양사협회장을 역임하셨던 이영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는지, 어떤 것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데 또 이것을 어떤 것과 먹으면 최악의 상극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념부터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식품 궁합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식품을 먹느냐가 자기의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요. 식품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지만 이거하고 이거랑 같이 먹으면 독이 된다, 위험하다, 이런 표현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대부분 인터넷에 떠돌고 있거나 이런 것들 중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조 임금이 되실 때 경종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감하고 게를 같이 먹어서 돌아가시게 됐다, 학살당한 거다, 이런 후문도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 본초 강목에 보면은 감과 게는 상극이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그 당시에 경종이 게장과 감을 같이 먹고 며칠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영조가 독사를 했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과학으로 보면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때 게장이라는 게 상하기도 쉽고 냉장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보관이 어렵고, 감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감이 많지 않아서 떫고 그러다 보니까 탄닌 함량이 높아서 감과 게장을 같이 먹었을 때 단백질이 탄닌에 의해서 응고해서 경종 같은 소화력이 약하셨던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고생은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지 독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조합에 따라서 독이 된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거일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럼 같은 음식이라도 이번에는 조리 방법에 따라서 효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나요? 완전히 바뀐다보다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왕 먹는 거라면 몸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상태로 조리를 해서 먹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음식 궁합이 어떤 식품을 먹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다. 그럼 이제부터 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계란하면 정말 많은 요리에 활용이 되고 그야말로 만능 식재료 계란, 저도 좋아하는데 계란과 설탕이 만나면 독성을 유발한다, 또 이런 글을 제가 본 뒤에 그 다음은 소금만 뿌리거든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계란과 설탕을 넣었을 때 조리하는 온도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온도가 중요하군요. 일본 사람들은 찐 계란을 잘 만들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계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 넣거든요. 근데 찐 계란은 100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물에 의해서 써지는 온도라서. 그런데 일반 베이킹을 한다든지 이럴 때 계란하고 설탕, 케이크 만들 때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큰일 나게요. 괜찮습니다. 그때는 수분에 있어서 온도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계란하고 설탕을 뿌려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그게 한 160도씨 이상 표면이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가 갈변을 하잖아요. 갈변하게 되는 거는 마이알 반응이 일어났다, 갈색화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마이알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당이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걸 당독소라고 해요. 근데 이 물질이 미리 만들어져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염증 반응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걱정을 하시는 거라서 그런 것만 너무 많이 드시지 않으면 돼요. 나 그러면 에그타르트 하나도 못 먹겠네? 걱정되시죠? 네.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질환을 유발하고 안 유발하는 거는 거기에 그런 물질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어서 노출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병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맨날 그것만 두세네 개씩 끼니끼니 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실 수 있죠. 야구르트 막 먹으면서 단백질이니까 하면서 계속 먹으면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온 조리를 하잖아요. 단백질 식품들을 150도에서 300도씨까지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할 때 보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바람 가능 물질, 바람 추적 물질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바람 가능 물질, 바람 추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는 발화성이 인정이 됐지만 인체에서는 그게 아직 인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발암 물질이라고 안 하고 1군이 아니고 2군. 그래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단백질하고 크레아틴인 그리고 아미노산, 당이 반응해서 마이알 반응이 하는 동안 사실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만들어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우리한테 암을 유발하느냐, 인간에게도 암을 유발하느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런 것들은 되도록 노출을 고온에서 조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고기라든지 요즘에는 스테이크 구울 때도 마이알 반응 탁 해가지고 레스팅 해가지고 구우면 맛있게 구웠다. 1급 셰프가 그렇게 굽는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다. 사실 맛만 생각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좋지만 조금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바디 검사하면 항상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나와서 단백질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계란 먹고 두유도 같이 먹습니다. 볶은 콩도 먹고요. 이런 계란과 콩, 계란과 두유의 조합은 좀 괜찮을까요? 나쁠 거는 없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두, 생콩에는 트립신 이니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거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생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유를 만든다든지 볶음콩 이런 것들은 가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트립신 이니비터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이 이미 비활성화됐어요. 그 작용을 더 이상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유나 볶음콩가루, 콩가루 이런 가열 처리한 것들은 같이 드셔도 윈윈 할 수 있지. 대두가 부족한 아미노산 부분을 우유가 보충을 해줘서 질을 좋게 해줄 수 있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시판 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두유를 만들 때 가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트립신 이니비터의 95% 정도까지도 다 비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생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생으로 먹는 것 중에 뭐 고사리나 강낭콩은 생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고사리를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 일본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맛있죠? 저 고사리 나물 너무 좋아하고 육개장에 들어가 있는 고사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넣어야죠. 그런데 생고사리는 덜 데쳐진 고사리 이런 것들은 프타킬로사이드라고 하는 배당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알려진 발암물질이어서 DNA에 손상을 가져와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입니까? 내가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이 발암물질을 싹 없애는 방법을 알아요. 고사리를 말려서 물에다가 담거나 그러면 배당체가 빠져나와요. 수용성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삶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에 또 빠져나와요. 그리고 기름에다 또 가열 처리해서 볶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고사리 나물 해먹어도 다 돼. 그러니까 덜 데치거나 생고사리를 먹는 걸 누가 생고사리 먹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은 거의 없다. 어느 정도 데치고 가열이 되면 독성도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강낭콩도 물어보셨나요? 강낭콩에는 헤마글루틴이라는 혈액 응고 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식물성 헤마글루틴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강낭콩에 들어있는 헤마글루틴을 우리가 렉틴이라고 부르는데 렉틴은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상피세포를 손상시키고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익힌 강낭콩은 4-5개만 드셔도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얘도 우리가 강낭콩 생으로 드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콩이라는 건 물에 불려야지만 불어나서 그 다음에 삶아야지 되잖아요. 그 물에 침수하고 삶는 그 과정에서 다 불활성화가 돼요. 이게는 단백질이라서 가열을 하면 불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역시 조리 방법이 중요한 거네요.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고구마를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 생 고구마로 먹어도 괜찮은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는 생고구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일반적으로 소화력이 약하지 않은 분이라면 고구마를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우리 몸에서 그거를 재는 거를 혈당지수라고 하는데 이 혈당지수가 한 60일 정도 돼요. 고구마나 감자를 똑같이 쪘을 때 고구마는 혈당지수가 한 70일, 감자는 93. 그래서 고구마는 혈당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생고구마 속에 식이섬유가 많다는 뜻인데 고구마에 있는 라피노즈라든지 하는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식이섬유들이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거다. 그렇군요. 다이어트 한다고 무작정 생고구마를 많이 먹기보다는 내가 소화력이 조금 딸린다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고구마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고구마를 먹는데 땅콩이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찐다는 말을 보고 제가 좀 놀랐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요새 땅콩을 사과하고도 같이 땅콩 버터 먹고 그래서 땅콩 굉장히 좋은 거야. 땅콩 좋은 거죠. 대신에 이런 견과류들은 먹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을 많이 드시는 거는 무조건 다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다이어트에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구마 한 개가 보통 130에서 150kcal 정도 되고 땅콩 한 줌 30g 하는데 그게 한 170에서 180kcal 되니까 땅콩이 의외로 지방 함량이 높아서 칼로리가 높아요. 근데 이거를 다이어트를 하는데 고구마랑 단백질 식품인 땅콩을 먹어야겠다. 견과류니까 건강에 좋아. 그래서 그걸만 삼시세끼 다 먹는다. 이렇게 되면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간식으로 배고플 때 그걸 또 먹으면 칼로리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군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고구마나 땅콩만 파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혈당지수 이야기를 잠시 하셨어요. 고구마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럼 군고구마나 고구마 말랭이도 다이어트 할 때는 좀 유의해야 될까요? 찐고구마는 혈당지수가 70일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구마를 구우면은 혈당지수가 꽤 많이 올라가요. 90, 91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고구마가 조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어쩐지 거죠. 군고구마 너무 맛있더라고요. 혈당 지수가 높은 거였군요. 또 고구마를 말랭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건조시키는 거 아닌가요? 건조시키는데 생으로 건조시키면 안 되고요. 한번 쪄가지고 그걸 잘라서 건조를 시키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구마에 들어있던 수분 함량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말랭이는. 그래서 같은 양을 내가 먹었다라고 해도 칼로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농축이 됐으니까 수분 함량이 다 빠져나가서 수분 무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같은 양 먹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칼로리는 한 3배가량 이렇게 달라지게 되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고구마 이퀄 식이섬유라는 생각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고 고구마 말랭이를 많이 먹었거든요. 조금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벌써 먹었을 때 달달하고 느낀다는 건 그 속에 당류가 들어있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다이어트 하실 때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조금 퍽퍽한 면도 있다 보니까 사과를 같이 먹으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둘이 찰떡궁합인가요? 사실 사과의 펙틴질,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이거하고 고구마에 들어있는 라피노즈나 불용성 섬유소들이 상승작용을 해서 찰떡궁합으로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준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의 경우 사과 펙틴 이게 우리 위 속에 들어갔을 때 위에서 물을 흡수를 하면서 젤 같은 상태를 만들어줘서 고구마가 들어왔을 때 식이섬유소들의 위 배출 속도를 느리게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데 밝혀진 거는 없어요. 여러 가지 성분으로 봤을 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럼 어디까지나 본인의 경험으로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유와 유제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유가 워낙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우유 한 잔 마시면서 과일 많이 먹거든요. 근데 혹시나 우유와 최악의 상극인 과일 조합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건강에 상극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우유에다가 pH 4.6 이하의 흰과일들을 많이 넣는다. 그래서 오렌지라든지 자몽 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보면 둘 다 건강한 식품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유의 단백질인 카세인이 pH 4.6 이하가 되면 응고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응고가 되니까 모양이
애기들이 우유 먹고서는 트름했을 때 토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모양을 보기에는 안 좋죠. 사실 근데 이렇게 산에 의해서 우유가 응고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커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커드가 치즈를 만드는 원리이기도 하고 요구르트를 만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리코타 치즈를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우유에다가 레몬 즙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또 요구르트도 유산균에 의해서 락토즈라고 하는 유당이 젖산으로 락티에시드로 변함으로써 카제인을 응고시켜서 엉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기에는 이상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소화 흡수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유랑 과일을 같이 먹어도 과일의 pH는 아무리 낮아도 한 4.2 이하, 4.0 이하 떨어지기가 어려운데, 위산의 pH는 pH 2에서 3 사이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강산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우유가 들어가면 우유가 엉겨서 커드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유를 먹어도 우리가 오랫동안 천천히 분해시켜서 소화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네. 소화력에 따라서 친과일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조금 더부룩하고 소화가 더딜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먹던 건데요. 우유와 바나나를 갈아서 많이 마십니다. 건강식이죠. 괜찮죠. 근데 이제 바나나에도 식이섬유수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떫은 바나나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탄닌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그게 또 응고를 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좀 더부룩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우유는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같은 비전문가가 생각하기에는 고기나 치킨도 단백질이니까 둘을 같이 먹었을 때 단백질 흡수가 좀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잘 안 된다. 너무 단백질이 많이 섭취했으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는 일정량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신 분도 있고, 선생님처럼 같이 먹으면 고기 소화시키는 도중에 우유 단백질까지 싹 소화시키면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서양에서는 경험적으로 스테이크하고 유제품을 같이 조합을 한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에다가 크림 소스를 얹는다든지 미트볼에 크림 소스를 하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화가 안 되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유도 단백질이 많고 스테이크도 단백질이니까 소화력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에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엉겨서 커드를 형성하고 위에서 배출 내려가는 속도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방이나 단백질이 과부하가 위에서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부룩하고 소화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이번 영상은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우유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유에 있는 유당, 젖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젖당을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없어서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당이 이당류이기 때문에 단당류인 갈락토스하고 글루코즈로 분해가 돼야지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는 건데, 그걸 못 시킨단 말이에요. 효소가 없어서. 그런 분들은 우유 제품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부글거리고 설사를 하고 복부 팽만감이 오고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우유가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특정 식품을 피해 주는 게 좋다. 이제 요즘엔 유당을 제거한 우유, 락토 프리 우유라고 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로 해서 우유의 장점만 취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또 이번에는 우유와 채소의 궁합 중에서 우유와 시금치,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서는 안 좋다고 나와요. 특히 요로 결석에 관해서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금치는 철분이 많은 채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유에는 칼슘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유랑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시금치의 철분을 우유의 칼슘이 흡수를 저해할 수가 있어요. 시금치에 있는 철분은 식물성 철분이어서 단백질하고 붙어있지를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비햄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기에 있는 철분은 햄철이라고 해요. 육류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이 돼 있어요. 철분이. 그런 햄철 성분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요. 무기질의 문제, 미네랄의 문제는 흡수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데 내가
내가 먹어도 그걸 다 흡수를 못해. 햄철은 한 15에서 종류에 따라서 한 3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비햄철은 그거보다 한 5% 정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상의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결석 같은 경우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유기산이 있는데 우유에 있는 칼슘과 결합을 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불용성 염, 다른 말로 요로 결석, 신장 결석처럼 물에 녹지 않는 돌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요로나 신장에 가서 박히게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결석, 옥살산하고 칼슘하고 결합을 하면 칼슘 옥살레이트가 만들어져서 결석이 만들어주니까 식품에 그런 두 가지 성분이 있는 걸 같이 먹으면 안 되겠네. 결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옥살산이 있어도 위에서 우유에 칼슘하고 결합을 하면 돌덩어리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칼슘이나 옥살산이 따로 흡수가 되면 신장이나 요로로 우리 몸속에서 대사되다가 가서 거기서 만나서 돌을 형성하는데 미리 위안에서 같이 먹었을 때는 만들어져서 배출이 되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결석 환자들에게 우유를 적당량 드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결석이 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건강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유 이야기가 나와서 생우유, 그리고 꿀은 영아에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기들 주면 안 된다 해서 저도 아기 때 안 줬었어요. 하지만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파키스탄에 ODA 사업을 하러 갔더니 영아들한테 태어나면 꿀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꿀이 살균이 안 됐을 때는 그 안에 보툴리누스 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툴리누스 균은 주름 펴지라고 만든 보톡스라고 하는 독소를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 게 미숙한 사람한테 살균이 되지 않은 생꿀을 그냥 주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꿀들은 대부분 다 살균된 꿀이에요. 그래서 애기한테 꼭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조금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잘 라벨을 읽어보셔야 돼요. 비살균 제품인지 살균 제품인지. 이건 무조건 꿀은 안 된다고 사실 알고 있었는데 살균하면 당연히 박테리아인 보툴리누스균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균 제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생꿀 바로 따서 먹는 거. 그래서 WHO나 미국 CDC 소아학에서도 만 12개월 미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말자. 혹시 모르지 않냐. 일반 사람이나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우유는 괜찮나요? 생우유도 안 되죠. 1년이 될 때까지 흰우유는 안 주시는 거예요. 분유나 조제우유를 주시는 거고 생우유는 단백질하고 미네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아직 미숙하잖아요. 1살이 될 때까지 돌이 될 때까지 콩팥이라든지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생우유에는 철분이 부족해요. 근데 애들이 6개월쯤 되면 철분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을 드셔야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생우유는 1년이 될 때까지 안 주시는 거고요. 1년이 지나면 흰우유 줘도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유제품과 우유가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요거트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교수님께서 보시는 생각이 어떠신지? 유제품이라는 게 동물에서부터 오는 거라서 채식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안티 데어리 운동이 많이 있는데 우유 속에는 소가 분비하는 IGF-1이라는 게 있어요. 인슐린 그로스 팩터예요. 인슐린 성장 인자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농도가 높더라, 암 환자들이. 그런데 우유에 들어있는 그 농도로 유방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군요. 이것도 저의 잘못된 건강 상식이었네요. 너무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상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어 그러면 IGF-1은 나쁜 건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던데 그럼 우유 먹으면 암을 유발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한계가 있거든요. 농도가 있어요. 그걸 하려면. 근데 그런 농도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근데도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이게 독이 됩니다. 위험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사실 이런 건강에 대해서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죠. 그거는 건강 염려증을 오히려 불러올 수도 있어서 편식을 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좋으려면 우리는 식품은 다양하게 골고루 균형 잡히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그런 식품들이라면 그렇게 위험한 조합도 없고 문제가 돼서 못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없다. 이 영상을 저희 친구들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망베르 같은 촉촉한 치즈가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될 수 있어요. 정말요? 저는 치즈도 칼슘이 많다 생각해서 잘 먹고. 일반 사람은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노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까망벨 치즈나 브리 치즈, 블루 치즈처럼 표면에 곰팡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치즈. 그래서 속이 물렁물렁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오히려 노인분들 부드러워서 소화 잘 될 것 같잖아요. 딱딱한 치즈보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곰팡이에 의해서 숙성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분이 함량이 높고 영양 성분이 있고 오랜 기간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미생물들도 자라나기 좋은 환경인 거예요. 이때 리스테리아균이라고 하는 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원한 곳에서 숙성을 시키거든요. 수분 함량이 높아서. 그러면 시원한 상태, 차가운 상태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리스테리아균은 임산부의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나 노약자, 면역 저하,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연한, 연질의 연성 치즈들을 주시면 입맛도 돌고 부드러워서 괜찮지 않을까 그러신데 이 면역력이 약해서 리스테리아균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폐혈증이라든지 뇌수막염 이런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성 치즈가 다 위험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살균을 한 제품 우유로 만든 거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살균을 했으면 리스테리아균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 유럽에서 들어오는 판매하고 있는 치즈들은 대부분 좋은 살균을 다 한 제품들이 많지만 간혹가다 프랑스의 수제 이런 거에는 옛날 방식대로 비살균 제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성 치즈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임신 기간에 회나 카페인은 좀 자제를 하는데 치즈는 좀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잘 체크해보고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복 상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음식 조합이 있을까요?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니까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고 공복 상태 그러고 나올 때도 많아요. 식품 영양학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위벽이 얇아져서 그런지 위가 자극이 돼서 위염기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먹어서 위벽을 자극했을 때 내가 거기가 좀 속이 쓰리고 검진을 했더니 위험이 있다. 그런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커피를 마실 때 철분이 많은 식품이랑 같이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 속에 있는 탈린이라든지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 철분이 많은 음식이 뭐가 있냐면 시금치, 콩류, 그리고 이제 시리얼 보면 철분을 강화한 시리얼들이 많거든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바빠서 우유에다 시리얼 하나 먹고 나오고 바로 커피 마셨어. 그러면 시리얼에 강화시킨 철분이 카페인과 만나가지고 흡수율이 저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영양 강화까지 해서 비싼 돈 주고 사서 먹었는데 아까우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철분 영양제 그거 먹자마자 커피 마셨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때는 한두 시간 뒤에 두 개를 바로 한꺼번에 막 다 털어놓고 출근버스 타러 뛰어가시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약 처방 받으러 갈 때 커피를 들고 갔더니 약사님께서 커피 말고 물이랑 드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많은 무기질들이 커피랑 마셨을 때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무기질들의 문제점은 식품 속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흡수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양제로 일부러 처방을 받아서 먹는 거라면 효력을 다 봐야 되잖아요. 효과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복약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약은. 그래서 약은 대부분 물이랑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들이 있으면 그런 건 한두 시간 후에 띄웠다 드시는 게 좋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어차피 배로 들어가면 똑같아지겠지 생각하고 그냥 마시려고 했는데 약 먹을 때는 물이랑 드세요 하는 거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또 따로 먹으면 건강식인데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이런 것 좀 그래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르트 너무 좋은 식품이잖아요. 요구르트에 칼슘하고 견과류, 콩류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견과류 이렇게 같이 쪼개가지고 뿌려서도 드시고 왜?
견과류 좋은 거지. 그거 하루에 30g 먹으라 그러지. 언제 먹을까? 거기다 넣어서 같이 먹으면 손 씻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견과류엔 껍질 같은데 피트산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있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구르트나 이런 데 들어있는 칼슘, 아연, 무기질들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부경성 염을 형성을 해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소량밖에 못 먹기 때문에 신경 써서 모든 음식을 드셔야 된다 하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흡수율을 내가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요구르트랑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 C랑 같이 드시면, 비타민 C는 산이니까 칼슘을 녹여주거나 무기질들을 녹여서 흡수율을 좀 더 좋게 해주니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나 견과류는 볶거나 조리거나 가열 조리를 하게 되면 피트산의 농도가 아주 대폭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괜찮은 거죠. 같이 먹어도. 저는 요거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견과류 뿌려서 많이 먹고는 했는데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 또 요즘에는 워낙 바쁜 분들이 많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이 조합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거 있을까요? 편의점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바쁘신 분들이 그렇게라도 끼니를 채워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조합을 제가 이렇게 가서 들여다봤더니 삼각김밥하고 소세지 하나 막 뭐 이렇게 같이들 드시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각김밥은 밥이 위주니까 탄수화물 위주잖아요. 그리고 핫바라든지 소시지 같은 건 가공육이니까 첨가물도 들어있겠고 나트륨도 많이 들어있고 지방 함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육의 첨가물인 발색제들은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핫바나 가공육을 데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온도가 고온으로 조리가 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발암 추적 물질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고, 이게 열량이 높다 보니까 혈압이라든지 위장에 부담도 줄 수 있고 위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고요. 우리가 김밥 먹을 때도 같이 잘 먹는 게 뭐죠? 라면이죠. 빡빡하니까 국물이 있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먹는데, 라면도 결국은 탄수화물이에요. 김밥도 탄수화물이라서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상승시켜가지고 우리가 살을 찌게, 지방을 더 축적시키게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비만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니까 그런 조합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저 같으면 찐계란을 하나를 더 같이 먹는다든지, 라면을 먹으면서 찐계란을 하나를 같이 먹든지, 김밥을 먹으면서 구운 계란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똑같은 식재료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 또 어떤 것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에 좋기도 하고 조금은 아까울 수도 있다는 점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도 훨씬 더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에다가 밥을 탁 말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식을 하시게 되고 빨리 먹게 되니까 혈당 조절이 어렵고 체중 증가로 가게 되고 비만이 돼서 그럼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뭐는 피해야 된다는 알려드려서 좋은데, 그럼 난 대신 뭘 먹어요?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이영은 교수님과 함께 50대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0대가 지나면 이미 장의 기능은 예전에 한 절반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곤 하던데 정말 소화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나요? 그렇게까지 떨어진 않죠. 그렇겠죠? 그럼요. 50이 넘으면 그러면 다 병원에 가서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를 하고 장 운동도 저하가 되고 근육량도 감소하고 위산 분비도 감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장기의 기능들이 약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부담이 되는 음식들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속쓰림이 있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불편함을 느끼시는 건
것들은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개인차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저속노화를 하신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으실 거고요. 잘 관리를 못 하시고 젊었을 때 너무 식습관을 엉망으로 해오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빠르게 노화를 하셔서 손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50이 되면은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느끼시게 되니까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서 통계 수치를 내보니까 20, 30대가 식생활이 제일 엉망이에요. 오히려 건강검진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50대가 되면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식생활 평가 점수는 좋게 나와요. 하지만 건강 상태는 이미 나빠진 상태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점 더 개선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시군요. 다행히 요즘은 50대 넘으신 분들이 오히려 식생활이 더 좋다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빵떡에 치즈버터를 올려 드신다거나 이렇게 탄수화물에 지방을 조합해서 드시는 거는 수명 건강을 위해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근육량이 감소하시게 돼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혈당,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가 되고 이게 인슐린 저항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뭐를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요새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는 거를 바로잡는 거. 그래서 요즘에 큰 태클을 해야 된다. 근육을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 나이가 드시면 성인기 때 20, 30대보다도 오히려 단백질 식품을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된다. 20, 30대에는 체중 1kg당 0.9g 정도 먹었다면 나이가 드시면은 1.2g에서 1.5g까지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빵에다가 치즈나 앙버터, 빵 사이에다 그냥 버터를 이렇게 통째로 잘라서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죠. 맛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근육이 감소해서 저절로 지방을 축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칼로리를 올려서 빵만 먹어도 빵이라고 하는 거는 알곡 상태로 먹는 밥하고 달라서 가루 것이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빨리 올리거든요. 그래서 혈당도 빨리 올라가는데 지방은 소화를 늦춰주니까 혈당이 오래도록 더 높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배출이 빨리 안 되니까. 그래서 당뇨나 비만, 지방간 이런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국물파인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도 반찬은 없어도 되는데 국물은 꼭 있어야 된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국물 요리가 안 좋다고들 하니까 한국의 원래 전통적인 식사는 밥과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밥을 한 숟갈 먼저 뜨게 되면 입이 뻗썩 말라서 넘어가지가 않게 되니까 입을 촉촉하게 축히는 역할로 사실은 국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장터에 가면 이거를 국밥으로 해서 드시게 한 거예요. 국에다가 밥을 탁 말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먹고 또 일보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정에 딱 맞는 거죠. 국밥이라고 하는 형태가. 근데 지금부터는 국과 밥을 드시더라도 국과 밥을 말아서 드시는 방법을 하시면 과식을 하시게 되고 빨리 먹게 되니까 그거를 피하시는 게 좋고 국을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건져 드시고 한 숟갈 입에 떠서 입을 촉촉히 축히시는 역할로 국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국밥으로 먹게 되면 빨리 먹게 돼도 되고 과식을 하게 돼서 빨리 먹으니까 배고픔이 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밥을 한 공기만 드셔야 되는데 한 공기 반을 먹고 그렇게 되니까는 칼로리가 과다하게 되고 국밥이 보통은 된장국, 토장국 같이 채소를 위주로 해서 국을 만드는 거를 같이 드시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육류 위주의 국밥을 해서 드시죠. 설렁탕, 곰탕 이런 식이섬유가 부족한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것들은 GI 지수가 높아요. 밥하고만 말아서 국밥으로 먹게 되면 그래서 혈당 조절이 어렵고 이것이 체중 증가로 가게 되고 비만이 돼서 혈압 상승이 되니까 국밥을 먹는 형태를 말아서 먹는 형태가 아니라 밥과 국을 따로 해서 드신다. 그리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으면서 국물은 숟갈로 해서 입을 촉촉하게 만드시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을 하신다. 국물을 원샷하는 게 아니라 죽이기만 하자. 또 그런 식생활뿐만 아니라 술 드시면서
안주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술보다 안주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안주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근데 술이 제일 문제고요. 술도 문제긴 하네요. 네, 술은 하루에 여자는 한두 잔, 남자는 두세 잔까지는 절주를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점점 술에 대한 폐해가 밝혀지면서 절주가 아니라 금주를 하는 걸 권장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 뭐였어요? 붉은 포도주를 하루에 한 잔 정도씩 마시는 거. 그런데 요새는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어요. 그게 잘못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들어오면서 포도주는 건강에 좋대. 그래가지고 취하도록 마시시는 거예요. 이건 혈액순환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마시죠. 그러면은 오히려 폐해가 더 많아요. 알코올은 간에 제일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는 뇌에. 그래서 간과 뇌가 망가지면서 전신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안주를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술은 일단 최소한의 양을 드셔야 된다. 그리고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어디가 이상이 있다라면 혈압이 높다거나 이러면 금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안주는 어떤 안주를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숙취라든지 소화라든지 술 드시고 나서 안주를 잘못 먹으면 설사 같은 위장 문제를 가져온다든지 고열량 안주를 드시면 체중이 증가하잖아요. 술 자체도 칼로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안주 그러면은 세 가지를 꼽는다. 튀김류 등 기름진 안주. 지방이 위에서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위에 배출을 늦춰준다고 그랬어요. 위장 문제도 가져오죠. 더부룩하든지 속쓰림 같은 것도 유발하지만 혈당을 오래도록 높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방간이라든지 간이 알코올에 해독작용을 해야 되는데 고지방으로 먹으면 간에서 중성지방도 증가하니까 해독 능력도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 거.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데요. 단 거는 당연히 설탕이나 꿀, 입안에서 내가 달달하게 느끼는 거로 먹으면 설탕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갑자기 혈당이 급증했다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다시 또 음식을 과식을 하게 되고 해서 비만이 되게 쉽고 숙취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단짠이 문제인데 달면서도 짠 거 이런 것들은 혈압을 증가시켜주고 탈수가 되게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운 음식이라고 그러죠.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을 해서 위험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술 자체도 위 장벽을 자극을 주는데 매운 음식이 또 자극을 주니까 염증의 문제들이 생겨서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덜 맵게, 덜 자극적이게 그런 안주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주를 하면 좋지만 못한다면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저는 뭐는 피해야 된다는 알려드려서 좋은데 그럼 난 대신 뭘 먹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술안주로 드실 때는 계란이라든지 닭고기, 살코기로요. 그다음에 두부라든지 에다마메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푸콩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콩 종류, 콩 제품들 드시는 거 그런 단백질들을 먹으면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춰줘서 숙취도 덜하고 훨씬 몸에 부담이 덜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왕 지방을 먹을 거면 버터나 치즈와 같은 포화지방산 동물성 지방으로 드시지 말고 건강한 지방으로 드셔라. 그래서 아보카도 그거는 과일이지만 굉장히 지방의 함량이 높은 과일이잖아요. 그다음에 견과류. 근데 얘네들도 지방이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셔야지. 그거 좋은 안주예요. 그런다고 많이 드시면 소용없어요. 칼로리가 높아져서 비만이 되니까. 그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단게 먹는 건 문제다 그랬잖아요. 걔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있는 탄수화물을 드셔서 통곡물이나 과일 같은 걸로 과일 안주 괜찮습니다. 많이만 안 드시면 혈당을 안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 안주가 좋겠고요. 술을 마시면 이뇨작용에서 탈수가 되기 쉽잖아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많은 음식, 물 같은 것도 간간히 드셔주시면 좋은데 저는 오이. 등산 가실 때도 물 대신에 오이 들고 가시잖아요. 오이는 95%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오이를 안주로 드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식품을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우아하게 술 마시면서 아보카도와 오이를 먹는 거잖아요.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야식이 안 좋은 이유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50대 이후에 야식이 특히 안 좋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아야 자제하실 것 같거든요. 야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단순히 야식을 먹으면 칼로리가 더 들어갔으니까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식을 끊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이 생리작용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낮에는 에너지를 쓰고 소비하는 그런 모드라고 한다면 밤에는 그걸 회복하고 저장하는 모드로 가거든요. 근데 밤 시간에 그 저장하는 모드로 갔을 때 야식을 먹게 되면 내가 쉬어야 되는 장기들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밤에 먹는 것은 거의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혈당과 간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50대 이상이 되고 그러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게 되겠죠. 살이 찌는 게 차라리 피하 지방으로 가면 좋은데 내장 지방 쪽으로. 그러면 뭐가 돼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엄청 나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렙틴이라고 하는 포만감을 줘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감소를 하고 그렐린이라고 해서 식욕을 폭발적으로 만드는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증가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이 증가를 하면서 밤에 더 배고픔을 느끼게 돼서 아우 나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어 이러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밤중에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절제를 하시는 거를 배우셔야지 되는데 이때는 스탑! 몇 시 이후에는 먹는 거를 스탑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들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무시기 3시간 전에 모든 식사는 마치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세워두시고 기름진 음식 만약에 정말 잠이 안 들어서 기름진 음식 대신에 가벼운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이라든지 요거트 같은 거, 바나나 같은 거, 두유, 소량의 견과류 요 정도로 해서 끝내셔야지 치킨을 시킨다 또 떡볶이를 시키신다 맵고 짜고 기름진 거 라면을 하나 끓여 드시 이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야식으로. 네, 오늘 교수님 50대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까지 또 기억해야 할 습관까지 다 알려주셔서 보고 계신 분들이 아주 큰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고 내 몸에 맞는 방향으로 건강한 식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때까지 계속 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음식만 봐도 모든 음식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요. 게장이라든지 새우장, 젓갈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양념을 해서 뭐라 하잖아요. 짜고 달고 맵고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위험으로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순대나 족발처럼 세분화된 요리들이 참 많은데 왜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별하게 발달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왜곡은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이영은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건 정말 못 먹겠다 하는 음식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왜곡은 식문화가 다르게 발전해왔다 보니까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이 식재료가 접근 가능한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식생활을 영위하다 보니까 색다른 식문화들이 발전하게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갑자기 처음 보는 식재료를 대한다든지 처음 보는 조리 방법에 의한 식감이라든지 향 이런 것을 대했을 때는 약간 겁도 나고 도전적인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적응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조금 존재하죠. 네. 또 한국 음식은 건강식이다 하는 이미지와 인식이 꽤 강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음식은 분명히 건강 요소가 많죠. 왜냐하면 밥
밥과 반찬을 해가지고 하나의 상차림으로 해서 다양하게 먹잖아요. 제가 항상 건강식의 기본은 다양한 식재료를 먹느냐, 그리고 이걸 균형 잡히게 먹느냐 하는 건데, 우리는 밥과 몇 가지 찬 이상을,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3개의 찬 이상 뭐 이렇게 놓고 먹으니까 한 끼에 다양한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요소는 분명히 많이 있지만 모든 음식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요. 건강함이라는 건 식재료 자체에서도 오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떤 양념을 하느냐, 짠맛은 어떻게 하느냐, 단맛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음식만 봐도 옛날에 비해서 단짠, 짜고 달고 맵고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매운맛도 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깻잎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깻잎이 유독 다른 채소와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동남아에 가면, 중국 같은 데 가면 가장 많이 먹는 향채가 뭐예요? 고수죠. 저는 고수를 아직까지도 잘 못 먹어요. 너무 향이 독특하고 강해서. 그런데 외국 사람한테는 깻잎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호불호가 확실하죠. 깻잎에 들어있는 페릴알데하이드라고 하는 향성분이 굉장히 강하고 독특한 향을 내고 있는데, 이게 감초향이나 아니스 향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양 허브들하고는 향이 달라서 제가 고수를 비누맛 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서양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청국장이나 삭힌 홍어 이렇게 강한 향의 음식들이 왜 한국인들에게는 보편화돼 있을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런 식품에 노출이 되면서 후각이 적응을 하는 거죠. 사키노의 암모니아 향, 생선들의 비린내, 청국장의 그 꾸리꾸리한 향, 이런 거에 적응이 돼서 처음보다 그 냄새 강도가 70 내지 30%는 감소하게 되거든요.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여름철에 처음에 들어가면 숨이 꽉 막히잖아요.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그런데 볼일을 보고 나오실 때쯤 되면 편안하시지 않나요? 그게 이제 후각이 적응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후각이 이거 위험한 건데 뭐가 나를 톡 쏴 이렇게 느끼지만 좀 있으면 거의 적응이 되면서 익숙한 자극이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향도 적응을 해서 그런 거고, 또 식감에서는 골뱅이나 미더덕 같은 해산물도 역시 적응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는 their experience, 도전적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더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딱 씹었을 때 갑자기 팍 터지면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식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뭐가 나오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위험으로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도전적인 음식에 대한 취향이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놀라움이나 무서움, 불쾌감으로 했는데 조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중립적이 됐다가 이것도 괜찮네? 맛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키노어를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먹으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좋아하게까지 변하기도 하고, 열대과일에서 듀리안이라고 하는 과일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상한 냄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기피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특한 향이나 자극을 가진 음식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라나면서 자기네 가정에서 얼마나 먹어봤느냐 하는 경험,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거를 먹고선 나도 이제 먹을 줄 알아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도전에 성공했을 때 성취감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식으로 꼽자면 젓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특별한 발효 방식이 있는 걸까요? 젓갈을 담아 먹는 데가 동남아하고 일본, 중국 이렇게 아시아 지역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해산물 젓갈은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다고 하잖아요. 요 기본 원리는 어느 나라나 세계 각국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소금을 사용한 농도 이게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의 염도 10%에서 20% 사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낮은 염도와 높은 염도 사이의 중간 염도에서 자랄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게 돼요.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미생물들의 작용에 따라서 다양한 풍미도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깊은 맛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갈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양념을 해서 하잖아요. 그 향과 맛이 훨씬 복합적이고 매운맛, 단맛, 감칠맛 다양한 맛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생선의 살만을 가지고 젓갈을 담근다. 우리나라는 통째로 담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까지 들어가요. 내장에는
김치는 생선도 보면 내장 부위가 냉동을 해놔도 빨리 상하죠. 내장 속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효소들도 작용을 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시키니까 핵산조미료와 같은 감칠맛이 상승된 그런 맛도 가질 수 있고, 동남아시아는 피쉬 소스로 해서 액젓으로만 쓰는데 우리나라는 반찬으로도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 문화도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김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치의 발효 방식이 외국의 피클과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김치는 유산균 발효를 시켜서 젖산이 형성이 되면서 씌어지게 되고 이산화탄소도 같이 나면서 뽀글뽀글 기포가 맺히기도 하면서 톡 쏘는 시원한 맛과 탄산미와 시큼한 맛, 발효가 나는 데 비해서 피클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식초를 붓는 거죠. 그건 발효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클은 식초를 부어서 발효를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하는 형태로만. 우리는 원래 채소가 가지고 있는 유산균들을 활용해서 그 유산균들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 당분을 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게 만들어준다면 피클은 식초를 부어서 미생물들의 작용을 억제해서 보존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다. 그런데 피클을 만들 때 식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맛도 좀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율을 딱 맞춰서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클은 맛이 일정하고 단순한 데 비해서 우리 김치는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머니 수만큼 많다. 그러네요. 네.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채소를 넣었느냐, 어떤 양념을 넣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집집마다 맛이 다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클하고 김치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아예 방식 다른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산낙지나 회 같은 생식 문화가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별하게 발달이 됐을까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잖아요. 해안선을 따라서 신선한 어패류를 구하기가 쉽고 서해안 같은 데는 뻘이 이렇게 있어서 조개류라든지 다양한 해산물, 연체류, 낙지나 모징어 이런 것들이 다 잡히다 보니까 다양한 해산물을 가지고 생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날것을 먹는 생식 문화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건 꼭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바로 그걸 잡아서 날것으로 신선할 때 먹는 문화. 일본은 활어를 잡아도 그거를 숙성을 시켜서 단백질을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아미노산의 맛을 이용해서 먹거든요. 숙성회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의 차이예요. 우리는 회를 먹어도 바로 잡아서 배에서 썰어야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사실 단백질은 그렇게 맛이 독특하게 많지는 않거든요. 쫄깃쫄깃한 식감, 오독오독한 식감, 이런 식감들을 미세하게 구분을 하면서 그걸 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날걸로 먹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맛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함께 축감에 의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맛과 식감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발전을 한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생식은 아니지만 간장게장, 또 새우장 같은 거 있죠. 최근에 한 외국인이 간장게장 정말 맛있게 먹는 영상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보통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냐면 간장이랑 이렇게 부어서 단기로 숙성을 시키잖아요. 게장이라든지 새우장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해산물의 비린내가 강한 편이고 식중독균이라든지 이런 번식을 막아야 되니까 염분 함량도 꽤 높은 편이고 해서 이런 강한 조합들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향이라든지 짠맛, 식감도 그대로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게장이라든지 새우 같은 것들을 장으로 해서 먹었을 때 신선할 때 탱글탱글함, 날것의 식감보다도 좀 약간 물컹물컹해지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약간 물컹물컹하면은 부패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양념이 배들어서 그런 거야라고 인식을 하는데 처음 됐을 때는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근데 뭐 경험을 해보고 나면 별천지인 거죠. 새로운 맛의 세계, 신세계를 발견을 했으니까. 확실히 우리 한국식 문화는 식감에 대해서도 허들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렁물렁하다고 하니까 식당 반찬에 자주 등장하는 K 반찬 도토리묵이 떠오르는데 도토리묵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거죠? 도토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었고 전쟁 때나 가뭄이라든지 이럴 때는 산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도토리들을 주워다가 식량으로 활용하는 구황식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형 특성상에 우리는 산이 70%잖아요. 곡식을 경작을 할 수 있는 농토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채집할 수 있는 그런 도토리 흔하니까 그거를 이제 한 톨이라도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작이 많이 되면 그거 안 먹죠. 근데 쌀의 수확이 적으니까 봉건 계급 사회에서 좀 더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게 될 거고, 서민들은 그런 걸로도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똑똑함이 작용을 한 거죠. 도토리를 인간이 먹었을 때 처음에는 쓰고 떨거든요. 탄닌도 많고 폴리페놀도 많아서. 근데 이거를 물에다 담궈서 떫은 성분들을 다 빼내고, 그거를 갈아서 다시 한 번 더 빼내고, 그 전분만 긁어가지고 그것들을 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밥과 반찬을 먹는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도토리의 전분은 탄수화물이니까 거기에 반찬이 되는 갖은 양념들을 한 간장 양념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에 쑥갓이다, 당근 채 썬 거다, 양파 채 썬 거다, 이런 거 같이 채소 버무려가지고 우리가 반찬을 그 위에다 다 얹어서 한 그릇에, 비빔밥하고 똑같은 건데 밥 대신에 도토리가 들어가고 고추장 양념이랑 이런 나물 대신에 채소나 간장 양념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도토리묵을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안에서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랑날랑하는 그 식감, 낭창낭창하는 식감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 반찬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고기 요리하면 서양은 스테이크나 바베큐가 주로 떠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순대나 족발처럼 세분화된 요리들이 참 많은데, 이것도 도토리묵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해낸 그런 건가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초지가 없잖아요. 낙농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재산이잖아요. 일소, 나의 노동력을 대신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개를 잡아서 먹을 수는 없고, 정말 잔칫날이나 했을 때 돼지라든지 또는 닭, 가축들을 잡아먹는데, 경제적 이유로 그런 식재료들을 양이 부족하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부위를 조리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위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봉건사회에서는 사회적 계급과 공동체 중심의 식사구조 때문에 돼지 한 마리를 잔칫날 잡았다, 닭을 잡았다 그러면 그걸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위에서 어떤 부위는 어르신을 드리고 어떤 부위는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줘도 감지덕지하고 드실 수 있는 체계가 있어서 그거를 따르다 보니까 부위로 쪼개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문화가 발달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중에서도 매운맛 더하기 발효 음식을 특히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매운맛과 발효맛을 결합한 식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보게 되는데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생존을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고,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하는 조리 기술을 개발을 해내고 그것들의 음식 궁합을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의 취향으로 발전을 해서 그게 식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효를 시켜서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죠? 고추를 사용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우리 백김치 담아 보시면 알 텐데, 백김치는 굉장히 빨리 잡균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맛이 변하기도 하고 냄새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고추를 사용을 해보니까 고추가 항균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잡균의 번식을 막아서 이상하게 쿰쿰해지는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아주 활용도가 높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양념 속에서도 매운맛이 나는 항균력이 있는 마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식감 중심의 문화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김치도 아삭하게 만들려면은 고추가 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운맛이 보태지면 아삭하면서 오래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깨달은 거죠. 네, 오늘 교수님 우리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부터 다 알려주셔서 보고 계신 분들이 아주 큰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때까지 계속 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